금융시장은 트럼프 랠리가 아니라 트럼프 쇼크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410선으로 내려앉았고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 4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백마타가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이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사회에 풀리지 않는 난자들이 자꾸만 쌓여갑니다. 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이 흔들리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치솟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사회. 이런 역설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파란만장한 격동의 현대사를 이겨내고 광장의 함성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나라. 함께 맞서고 함께 나아간 국민들의 의지가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누가 우리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학자 이재열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갈등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요즘 한국의 미래가 심상치 않다. 한번 돌아봅시다. 이 위기와 갈등들이 처음 보는 모습인지. 저는 문득 아시아의 넥스트 자이언트라는 책을 쓴 앨리스 암스텐 MIT 교수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한국이 일본을 뒤이어서 아시아의 리더 국가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의 미래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더 큰 미래, 그리고 더 위대한 미래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은 미래를 더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더 나빠질 것이다.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공기업에서 일을 하는 젊은 청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는 불안하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안하냐라고 했더니 미래가 불안하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2가지 투잡을 하고 있다. 밤 시간과 주말에는 주식 트레이딩을 한대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100억을 모으는 거랍니다. 100억을 모으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눈높이에 비하면 다 불만이고요. 과거를 생각하면 다 불신입니다. 저는 이걸 삼불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엄청난 성과를 이룬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사회가 됐는데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할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제가 태어났을 때의 100불에서 이제는 3만 불을 넘어 4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국이 경제력으로는 10위권 국가인데도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한국은 놀랍게도 80년대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했고 성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주화까지 이어진 이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정치에 대해서 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 냉소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투입인데 저효율의 딜레마. 양적인 투입에서는 엄청납니다.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죠. R&D 투자 엄청나게 하고 대학 교수들은 SCI 논문 엄청나게 써내거든요. 그런데 여러 국제기구들이 평가에 의하면 한국이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 퀄리티, 품질, 제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 규제의 퀄리티, 금융 산업의 퀄리티, 대학 교육의 수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등 이런 것들은 꼴찌입니다. 한국이 민주화 이후에 또 한 게 뭐냐? 지방자치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방이 살아났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부산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부산의 별명이 바뀌었답니다. 노인과 바다랍니다. 절대적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의 제2의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갈등이 너무 심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플랫폼이 영향력이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양극화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회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는 집단으로 분열되고 갈등하게 된다.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우리라는 믿음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에 따른 갈등 인식이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들을 갈등 상대로 느끼는 비율은 정치적 갈등이 가장 심하다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 무려 90%의 응답자가 다른 정당 지지자를 갈등 상대로 보았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경고음이 울려 나옵니다. 생각의 차이를 넘어 극단적 혐오로 우리라는 감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인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평가하는 비인간화 측정 연구. 0점에 가까울수록 동물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척도를 제시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지지자의 상대당 지지자에 대한 비인간화 인식 결과입니다. 두 집단 모두 상대방을 성숙한 인간이 아닌 동물과 다름없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의 현주소. 의견 차이가 아닌 상대방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 어쩌면 인간 이하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 상대를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이제는 비인간화의 과정까지 극단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미래를 말하지 않고 권력의 쟁취를 위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두면 괜찮을까? 아니면 정말 살고 싶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뭘 바꿔야 될까? 갈등과 혐오에 도달한 현실, 풍요롭지만 불행한 이유. 그 답을 찾기 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들의 행복감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 조사를 해봐도 1970년대, 80년대까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10,000불 정도 수준까지는 성장이 이루어지면 밀물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물이 밀려오면 뻘에 얹혀있던 배들이 다 떠오르죠. 가장 어려운 배들도 다 떠오릅니다. 10,000불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도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2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한 번은 민주화를 하고 개방을 하는 80년대, 90년대 초에 거대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세계화를 했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건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영어로도 세계화입니다. 어떤 의도였습니까? 갑자기 개방을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축적했던 방식, 제도, 입고 있던 옷을 바꾸지 않으면서 개방만 하겠다. 모기장을 쳐서 모기는 못 들어오게 하고 개방을 한다. 이거하고 비슷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IMF 처방은 어떤 겁니까? 머리는 시장형, 자유주의형 구조를 다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정리해고도 가능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업 간의 차이나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중심으로는 자신들이 고용을 보호받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노력들을 했고, 거기서 벗어난 비정규직, 중소기업들 간에는 격차가 커지게 됐습니다.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린 것처럼 90년대 말 이후에 한국에서는 이중구조가 점점 심화가 됐습니다. 일종의 신분차별 같은 형태가 된 거죠.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머리는 시장형, 자유주의형, 몸통은 과거에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연공형이고 평생 고용형으로 잘 보호받는 내부 노동시장과 거기로부터 완전히 배제가 되는 2차 노동시장, 비정규직, 이걸로 몸통은 나뉘었습니다. 앞으로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교육이 어떤 발판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 정말 중요하다. 대학만 입학하면 답니까? 대학을 입학하면 학생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스펙을 늘리기 위한 경쟁들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5년, 6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뭘 하나 보면 휴학을 하기도 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봉사활동을 하고 인턴 활동들을 하고 해서 주렁주렁 스펙들을 쌓아 나갑니다.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평생 패자부활전의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한판 승부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 30년 동안에 점점 격화가 되어 왔고요. 일종의 승자 독식 게임을 하는 거다. 세계화 이후 고용 안정이 흔들리고 중간 일자리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12%의 안전지대를 떠받치는 88%의 위태로운 삶. 신분제처럼 고착된 일자리, 중간이 사라진 양극화, 교육과 정치에서도 그 격차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갓 부모가 되신 네. 이은영님께서는 네. 자식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진로보다는 내 길을 가겠어.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 좀 이게 모험적인 일을 했을 때 좀 겪었던 힘듦이 저희는 너무 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아니까 이게 선뜻 말하기 힘든 게 있더라고요.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는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딱 불현듯 들더라고요. 혹시 무즙 파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무주파동 예전에 이제
그 인류중학교에 있던 시절에 문제 그 적절성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지기에서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됐던. 네, 맞습니다. 저 그때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역시 아나운서를 하시려면 해박한 상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걸 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주 파동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당시에 이제 중학교 입시에서 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녹말을 당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게 뭐냐? 1964년 12월 서울 전기중학교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 당시 명문이던 경기중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의 학부모 300여 명이 교육위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격한 항의에 교육감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흥분한 학부모들은 장학관실을 점령한 채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무주 파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시험 문제, 자연과목 18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부모들의 전화가 제도하자 교육감은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응모자 모두 정답 처리하겠다 발표하는데요. 이번엔 디아스타제로 답을 쓴 학생들의 부모가 거세게 반발합니다.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지자 교육감은 원래 정답만 인정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뒤바뀐 결정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학부모들은 무줍을 엿으로 만들어 찾아갑니다. 정답은 출제위원들은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거였는데 학부모들이 무줍으로 엿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라, 엿이 되지 않느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교육감, 문교부 차관 다 사표를 냈고요. 단 하나의 문제의 정오답을 둘러싼 소동. 왜 이렇게 한 문제가 중요했을까? 사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가면 늘 금을 싹쓸이하는 종목이 뭡니까? 양궁이나 사격입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양궁과 사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뢰도, 다른 하나는 타당도입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쏘아서 박힌 화살을 뒤에서 쏘는 화살이 쪼개면서 박힌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죠. 우리는 누가 채점해도 같은 답이 나오는 정답 경쟁에 지난 60년 동안 몰두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 사람의 답을 정확히 따라 맞춰야 살아남는 신비의 기술. 그런데 혹시 엉뚱한 곳을 계속 맞히는 건 아닐까? 반면 화살이 의도하는 관역에 제대로 꽂히는지 하는 걸 보는 것이 타당도다. 정답 기술보다 본질적 가치에 중심을 둔 타당도 평가.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원했던 인재를 찾아낼 텐데요. 이렇게 신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경쟁은 어떻게 될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반복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고 반복해서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죠.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오답 노트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적고 네. 틀린 거 다시 적고 또 틀려가지고 또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시험을 위해서 그렇죠. 정답을 찾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재수생, 삼수생의 성적이 현역보다 높습니다. 재수하지 않고 높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선행학습입니다. 그래서 고3 때의 문제를 고2에 먼저 풀고요.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고1로 내려가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중학교 때 맞춰야 되는,
점점 내려갑니다. 서로 앞서기 경쟁을 합니다. 제가 올 때 동작대교를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전철이 같은 속도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모두가 선행학습을 앞서 나간다. 그러면 다 제자리에 뛰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정답을 찾아라. 틀리면 절벽사에서 굴러 떨어진다. 패자부활전은 없다. 확실하게 안정적인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 기적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이 풍요의 지표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의 나라에 도달했을까? 우리나라 사회가 뭐 GDP 막 뭐 32,000, 7만 일본을 따라잡았다 하지만 그 지표 자체가 뭐 가사노동, 환경 이런 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 수치만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이것만 따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국격, 그 격이 계속 높아지는가 이런 의문점은 사실 좀 들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양적 지표들이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느새 저 아래로 떨어질까 곤두세우며 살아가는 불안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래 숙성된 질환. 단박에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데 내놓는 처방들은 매우 단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상고 출신이 3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포 상고 나오신 분, 네. 그리고 부산 상고 나오신 분, 네.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동지 상고를 나온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가장 필요로 되는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시 시대의 목표였습니다. 대학 진학은 일부였습니다. 1970년대에 중화공업화를 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숙련공이 없었습니다. 전국에 없던 공고들을 막 세웠습니다. 그래서 똑똑한데 집안이 어려운 중학교 졸업생들을 장학생으로 뽑았습니다. 공고를 들어가면 3년 동안 작업복, 교련복, 교복, 체육복 4벌만 있으면 3년을 보냈습니다. 끝나고 나면 기술하사관으로 군대에 가서 4년을 진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중공업 공장들에 들어가서 기능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금호공고 1기 졸업생들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중소기업 사장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단순히 기능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력이 축적이 되고 자본이 모여지고 사업기회가 생기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자기가 창업을 하고 부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경제 생태계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갖추어 나간 사람들이 공고생들이다. 우리가 대학교에 이렇게 많이 가게 된 것은 90년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80년에 확실하게 한 방으로 대학 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있었죠.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것을 전두환 정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정당성이 없는데 입시 문제로, 대학 문제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한 판의 처방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확 높아졌으니까 좋았지만 그 자식 세대들, 과잉교육, 대학 교육을 받고도 일자리가 없는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90년대 초반에 YS 정부에서 대학 설립 자율화를 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던 일본의 대학 진학률을 우리가 확 뛰어넘었습니다. 한 번의 단박 처방이 그 세대에게는 혜택을 줬지만 그 자식 세대들에게는 과잉교육, 적절하지 못한 훈련과 맞물려 가지고 심각한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부분도 있다. 비정규직 심각하죠. 그런데 당장 정규직화하라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영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쓰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갑자기 단칼에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수급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또 앞으로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미래의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금 문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표적인 예죠.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은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세대 간의 공정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연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노인 빈곤이 OECD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노인들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재정을 늘려야 되죠. 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퍼주기만 합니까? 어떻게 투자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증세 얘기를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증세는 금기어입니다. 단임제 대통령, 그 다음에 1년짜리 장관, 다음 재선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는 국회의원, 중요한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미래가 사라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다수파인 의회가 지배하는 의회와 국민들이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 간의 갈등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 주장하던 정책을 집권을 하면 버립니다. 야당이었을 때 찬성했던 정책들도 여당이 되면 반대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정치입니다. 정치가 사활을 걸고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0몇 프로라도 얻으면 대권을 독차지합니다. 불과 몇 퍼센트의 차이지만 소선거구제에서는 의회의 의석을 독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경쟁으로 모든 것을 끝장을 내고자 하는 이런 승자 독식의 구조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당들의 특징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당 명칭이 바뀝니다. 후보자는 기존의 정치권의 인물이 아니라 외부자를 끌어들여서 후보로 만드는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정부가 출범을 하면 미래 권력은 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 자신들이 각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면 대선은 어떻게 되느냐? 정당이 아니라 급조된 캠프에서 정책들도 급조를 합니다. 단기적인 처방을 남발하는 정치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고, 이렇게 방치된 문제들이 결국은 재난과 같이 폭발할 그런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냉소하고 비난하면서도 투표를 하면서 정작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누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관역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조준할 것인가?
미래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 즉 우물을 판 사람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마실 우물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세가와 정치꾼이 있다. 스테이츠먼과 폴리티션이 있다. 경세가란 10년, 2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 꿈을 보고 모이게 하는 사람이다. 비저너리죠.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협조와 희생을 요구를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이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가짜 리더는 누구냐? 나한테 권력을 주면 확실하게 복수하고 단칼에 바꾸겠다. 누구를 공격하는지 증오를 증폭시키는 사람.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지도자입니다. 누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정치에서는 미래라고 하는 어젠다는 다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뽑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슈퍼맨 혹은 메시아 같은 리더를 기대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뽑히는 리더가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백마타가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미래, 침묵하는 목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미래, 나라의 미래를 도외시하고 전쟁을 벌리는 극단의 목소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미래,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미래는 뛰어난 한 사람의 초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들이 수평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정치도 기업도 시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바뀌어 나가는 일종의 공진화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증적, 즉각적, 부분적인 처방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멀리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사회 자체의 회복 역량과 적응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전제를 흔들어 볼 때가 왔습니다. 지금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전제를 한번 뒤집어보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용기 있게 공개를 하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뒤늦게 민주화를 한 남아공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희망봉을 발견한 이후에 유럽의 이주민들이 남아공에 정착을 했고 수백 년 동안 아파테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수백 년간의 백인 지배 과정에서 백인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흑인들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남아공이 아파테이트 정권을 종식을 시키고 민주화를 했을까? 드클럭이라고 하는 백인 대통령이 어떻게 권력을 내놓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It is not the kings and generals that make history, but the masses of the people.
정말 놀라운 평화적인 타협이었습니다. 그 타협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991년 9월에 극좌에서부터 극우의 지도자들 22명이 몽플레르에 모였습니다. 공식적인 조직의 대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대표하는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뺐습니다. 아담 카힌이라고 하는 쉘 임원인데 소통 전문가를 모더레이터로 모셨습니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절대로 이건 안 된다거나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거나 혹은 내 세계관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이런 정책을 택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인과관계를 갖게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토론을 하고, 그래서 내놓은 시나리오들입니다. 수백 개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갈등을 방치하는 타조 시나리오. 집행력 없는 정부, 레임덕이 되어 개혁을 좌절시키는 시나리오. 짧은 임기, 이상주의적 성급함, 반복된 보복 정치로 추락해버리는 이카로스 시나리오. 끝으로 불협화음을 타협으로 극복하고 끝내 무리지어 비상하는 플라밍고 시나리오. 그래서 그 원칙들에 기반을 해서 남아공이 가야 될 모델을 함께 나르는 홍합 모델이라고 봤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서로 화합해서 같이 출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모델을 얘기를 했고, 여러 모델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정리를 했고요. 그 방식으로 민주화를 하고 아파타이트를 종식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좌우, 남녀, 지방, 서울,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특히 이기적인 경쟁에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불안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세상입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던 시기에, 우리가 2만 불을 넘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향해서 방향 선회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해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사회. 북유럽 국가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했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였습니다. 저는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철없는 사람이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관념, 그동안의 관행, 기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철이 들다 보면 자기 주관이나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기존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철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있고 뭔가 자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은 F2죠. 철은 무겁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이 철을 안 들고 지금 우주로 가는 개발, 화성으로 가는 개발 그런 것처럼 철이 안 든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힘이 더 강하지 않을까. 아주 훌륭한 생각들인데요.
사실은 빌 게이츠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과 성공을 쫓아간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절실하게 풀고 싶어하는 문제를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철없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가 결실을 맺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그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정신적인 토대를 솔루셔니스트 스피릿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꽂혀있는 어떤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풀고 싶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유명해져 있고 돈도 벌었고, 이런 인생을 살면 뭔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보면 사소해 보이는 미미한 징후들을 읽어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없이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기업가들이 대부분 그런 솔루셔니스트 스피릿을 가지고 혁신을 했던 철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 지분을 가지는 이들이 더 수평적으로 얽히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보고 싸우는 단견의 리더십을 견지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지식인, 기업인, 언론, 띵크탱크 등등, 누가 당장의 이익을 넘어 미래 세대를 생각할까요? 누가 먼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미래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몫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K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제 파트타임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본업이 따로 있고, 저희 멤버들도 다 각자 뭐 학생이거나 취준생이거나 대학원생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에는 되게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분절돼 있고 좀 너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좀 깨려면 저희가 어떻게 소통하고 앞으로 서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들 사이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 하나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다중우주처럼 여러 개의 미래가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승자 독식 게임, 교육기회와 좋은 일자리와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 정말 지금과 같은 관형 맞추기, 정답 맞추기식의 교육과 그걸로 만들어진 위계가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 승자 독식을 낳는 선거 규칙, 이거 괜찮으냐? 단임제 대통령제가 과연 맞는지, 어떻게 하면 미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 건지, 강력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방을 클러스터화할 방법은 없는지, 지방의 강력한 재정권, 좋은 대학,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훨씬 더 자기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발로 투표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 일종의 연방제 같은 걸 만들 수는 없는지,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로 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미래가 다가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접어놓은 방식의 정치,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거는 결국은 시민들의 몫이다. 정치는 내전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싸워서 타협하고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가 근대적인 대의제 정치인데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하지 않고 시위대를 따라다닙니다. 거꾸로 된 거죠.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목소리를 가진 시민들, 특히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 정치를 바꿔나가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눈앞의 이익을 쫓아 싸우고 있지만 언제나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를 고민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일을 그려나갈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한 민주국가이지만 그동안 민주화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화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공화는 모두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과연 우리가 이걸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장기 미래의 지분이 있는 개인과 집단들이 단견과 단기 처방으로 인기몰이에서 버티고 있는 세력, 정치권을 어떻게 제어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어떤 길을 갈지는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민하십시다.